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4대 보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4대 보험에 대해서 세무사랑 프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업무에 실수도 없고 효율성이 훨씬 크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천징수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같은 경우 어떤 구조로 흐른지나 4대 보험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4대 보험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 일부분만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아놓으면 나머지 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경우에야 꼭 필요한 뭐 급여 입력이나 월 보수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이야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신고 항목들에서 세부적인 체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신고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뭐 취득 신고 같은 경우 했었을 때 뭐 학벌도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 유두리를 발휘해서 우리가 뭔가의 4대 보험을 신고를 할 때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과 실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알아야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실수 없이 볼 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잘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중을 따져서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4대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장 가입 탈퇴 및 가입 대상의 취득 상실입니다.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대개들 고용산재보험이라고 해서 항뭉텅거리로 묶고 건강국민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보고는 있습니다. 자,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맨 처음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직원 4대 보험 대상인 직원이 입사를 하면 그 사업장은 직장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신고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이때 사업장 성립신고는 우리 소득세 때, 우리 국세에서 세금 신고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나 뭐 신고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신청해서 받는 것처럼 4대 보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성립신고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장 성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보셔서 사업장 성립신고 부분입니다. 이 사업장 성립신고는 이제 공단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사유일에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직원이 한 명 취직을 했는데 5월 1일 날 직원이 이제 입사를 했다. 그럼 사유 해당일은 5월 1일이겠죠. 그 5월 1일에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초 지역 직장 가입자가 직원이 들어왔을 때.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냅니다. 고용산재보험도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사유, 뭐 보험가격 성립 복잡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신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신고 기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실질로 가태분 처분을 받은 적은 사실상 없어요. 가산세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요 기한 내에 해야 된다는 그래도 알고 있으셔야죠. 예,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입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라는 것은 직원이 처음 최초 들어왔을 때 성립한 것처럼 모든 직원이 퇴사했거나
아니면은 회사, 법인이 폐업을 했거나 그래서 더 이상의 사업장 존재 이유가 없었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 국세 같은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폐업 신고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성립 신고나 탈퇴 신고는 우리 사업자 등록 기준의 이런 부분과 거의 비슷한 구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할 때 한 번, 탈퇴할 때 한 번, 평생 한 번씩밖에 없어요. 사업자 번호가 한 개 존재하는 이상.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당 사유일은 폐업을 통해서 직원이 한 명도 없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있어서 더 이상 직장 가입자가 없게 될 때 해당 사유일에 다음 달 15일입니다. 국민연금 같죠?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고 고용산재보험도 같이 14일 이내입니다. 지금 구조가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가 같은 구조로 각각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탈퇴 중 하나가 이제 직원이 없었을 때 사업장 탈퇴를 하는데 직원이 없었다면 개인 사업자의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혼자 있는 경우라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있더라도 대표자도 사실상 근로소득자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받는 이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탈퇴를 할 수 없긴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바로 탈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산재 직원이 없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고용방배는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폐업이 아닌 이상, 폐업은 공통으로 다 탈퇴입니다. 폐업이 아닌 이상 직장 가입자, 직원이 없다는 경우가 1년 내에 직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일이 만약 입퇴사 신고하면 불편하니까 어쨌든 고용산재는 1년 경과, 직원이 없더라도 1년 경과한 후에 이렇게 탈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사용자 및 근로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직장 가입자에 해당된다면은 18세에서 60세 부분을 이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 말은 뭐냐면 60세 넘으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60세 넘는 직원이 있다면은 탈퇴 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서 탈퇴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에서 2020년 8월이 만 60이 되는 분이 계신다. 근데 만 60이 8월 15일 중순쯤에 됐다. 그럼 이분은 9월부터는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시고 그것도 공단에서도 대상이 아니라고 그 전에 통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럼 9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이제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의 대상자는 건강보험은 모든 근로자 사용자입니다.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죠. 대표자, 개인이든 법인의 대표자든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 근로자,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고용산재에서 경우에 따라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깊은 부분이어서 어쨌든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대상이지만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표자를 사용자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취득입니다. 이 자격취득은 위에는 사업장에 대한 성립 탈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대상자, 개별 대상자의 취득과 상실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입니다.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입니다. 입사일에 자격을 취득을 하겠죠. 신고기한입니다.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똑같죠. 다음 달 15일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그런데 고용산재보험은 위의 상태에서는 건강보험과 똑같다가
지금 고용상대보험의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이렇게 똑같으면 좋은데요, 그죠? 자, 상실일입니다.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당연하죠.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우리 세무상 프로에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퇴사일에 어떻게 상실을 하겠어요? 왜 그때 뭔가가 발생되면 고용이 유지가 돼야겠죠. 당연히 상실일은 4대 보험의 상실일이라고 하는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무조건. 당연한 얘기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기한입니다. 상실에 대한 신고 기한은 자격 상실일, 퇴사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다. 다음 달. 자,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다. 그 다음 국민연금과 동일하다. 라는 부분이 취득과 상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성립과 탈퇴 신고는 어쨌든 공단별로 똑같은 구조로 움직이고 취득과 상실, 개인 대상자의 취득과 상실 또한 신고기한은 공단별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건강보험이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보험료 정산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대상자가 신고를 할 때 기준 보수 월액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서 부과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당해 소득을 어떻게 확정 짓습니까? 당해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상 내지 전년도 기준으로 기준소득 월액을 산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당해 소득이 확정 짓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이 끝난 시기 이후에 별도의 정산을 통해서 가감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1년씩 늦게 정리하죠. 자, 이해를 해보세요. 당연하죠. 당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당해 기준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실급의 기준으로 매번 실시간으로 정산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나머지 분들 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나서 정산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다라는 부분인데요. 다만 국민연금은 이런 정산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정산이 있어요. 보시면 국민연금은 뭐예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적립입니다. 적립. 추후에 일정 부분, 노후에 일정 부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연금소득을. 적립입니다. 많이 내놓으면은 많이 혜택을 받겠고, 적게 내놓으면은 적게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요. 결과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이 보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명칭상 보면. 그런데 건강고용산재는 맨 끝에 두 자가 보험이죠. 소멸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많이 주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적게 주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산을 해야죠. 10원 한 장이라도 정확하게 해야죠. 당연히. 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 소멸성이고 나 적게 내면 좋은데 누군들 적게 내고 싶죠. 왜? 결과물은 똑같은데 혜택은.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보험과 고용상재는 정산이 있고 연금은 정산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대 보험 적용 가입자 적용 제외입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실무적으로는 누가 4대 보험 대상자고 누가 제외자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자, 잠깐 볼게요. 4대 보험 직장 가입 적용 제외자입니다. 연령 기준으로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지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 이상입니다. 이게 보면 60세 이상이더라도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죠. 왜? 최소한의 연금을 적립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건데 그 기간을 못 채워서 별도로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기 위해서 60세 넘어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지역가입 쪽으로 해서 납부를 해도 되겠지만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장을 보호하는 걸 수 있죠. 왜 60세 넘어도 그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이 조금 손해보는, 사업주가 손해보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60세 이상이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탈퇴되고 제외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연령 제한입니다. 건강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가 있다면 어쨌든 무조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다 대상자에 가깝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가 제외랍니다. 그런데 별표를 보시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적용받지 않으며 고용안전직능개발사업은 적용된다. 복잡하죠? 밑에 세율 잠깐 볼게요. 우리 4대 보험 세율입니다. 고용보험 보면 부가가 두 가지로 부과합니다. 실업급여가 있고 고용안전직능개발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8 각각 0.9% 하는 실업급여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직능개발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전체적으로 부담할 뿐이지.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하면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고용보험은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실업급여는 뭔가요? 퇴사해갖고 예기치 않게 퇴사했었을 때 내가 결과적으로 금전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을 때 도움을,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5세 이상에 새로 취업하기도 애매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내야 되냐? 안 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만 65세 이후다. 여기에서 신규 취업자라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만 65세, 만 60세가 도달하면은 국민연금은 자동 탈퇴됩니다. 59세 나이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해서 60세 되더라도 얘는 자동 탈퇴됩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신규 취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규 취업자. 만 64세에서 취업해서 쭉 있다면 만 65세가 되더라도 탈퇴 아닙니다. 신규 취업자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처음으로 신규로 입사했다. 그랬었을 때 실업급여 부분은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대상일까요? 고용보험은 두 가지 부과한다 했잖아요.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실업급여만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입사 신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신고는. 다만 이 사람에 대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지 고용보험은 가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숫자적으로 제가 좀 더 얘기하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 안 되진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설명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2022년 3월 31일에 A라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퇴사를 했어요. 2022년 3월 31일. 그 사람이 원래 65세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회사 입사 당시엔 65세 넘지가 않은 상태였는데 2022년 3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다른 회사에 2021년 4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입사 당시엔 이 사람이 65세 넘었죠.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중간에 쉽게 얘기하면 구멍이 생기거나 일한 흔적이 없다면은 대상이 아니겠지만 중간에 일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한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납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납부해서 불합리한가요? 억울한가요? 아니죠. 차라리 납부를 해갖고 추후에 실업급여 받는 부분이 더 낫겠죠. 그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루라도 연속성이, 하루라도 여기 근무일이 없다면은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신고 취업으로 보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혹 이렇게 생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5세 이후에 신고 취업한 사람들 실업급여 없다. 100% 막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추후에 맨 첫 번째, 우리는 어쨌든 고용보험 신고는 해야 된다 했잖아요. 대상자. 고용보험을 우리가 신고를 하고 뭐 EDI를 통해서든 다른 것을 통해서든 이 신고하고 그 이후에 맨 처음 납부했었을 때 이 대상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맨 첫 번째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영속성이 발생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라고 구분을 하는데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냐?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일주 15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사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초단시간 근무자입니다. 대개들 우리가 말하는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람은 일반 근로자고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아래인 사람, 미만인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적게 일해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정시간이 60시간 월 내지 한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 중에 진짜 단시간 근로자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알아놓으면 좋은데요. 어쨌든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시간과 기간이 다르죠. 뭐냐?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에서 얘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 자입니다. 원래 우리 세법상은 이제 3개월이죠. 3개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의 1개월 미만 근로자를 단기간 근로자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용 근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지금 단시간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이 제외입니다. 그리고 고용환재보험은 적용 제외가 기본이긴 한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실상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었을 때는 적용을 고용보험을 안 하지만 산재보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예, 그다음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적용 제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용직 근로자여도 1개월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도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등록을 할 때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건 아닌데 대부분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일용직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는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 8일 이상이라면 8일 포함입니다. 그래서 건설직이나 뭐 일용직 신고할 때 어떻게든 7일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8일이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된다. 근로시간이 60시간이면 뭐 우리가 말하는 초단시간 근무자 이상의 시간의 근로를 한다면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건강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같은 개념으로 흐릅니다. 건강보험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적용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우리 그 파트 말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술인 고용보험도 있고 그다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도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이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파트 쪽에서 설명을 한번 원천징수 쪽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라고 생각하면 일용직 근로자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일반과 단기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얘기 드렸던 게 단기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이나 최상한이 없다. 그래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되더라도 고용보험이 부과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는 최저한이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둘 다 고용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부담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파트는 각각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예. 보험료율입니다. 2022년 보험료율인데요. 자, 국민연금은 변동이 없이 4.5, 4.5 해서 총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 하한액, 상한액이 있습니다. 월급이 35만 원 이하면 35만 원부터 시작된다. 월급이 553만 원 이상이 된다면 553만 원 기준으로 적용한다. 왜? 많이 낸다고 많이 혜택을 받고 적게 낸다고 너무 적게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한액을 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상한액을 안 두면 월급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 국민연금이 사실상 다른 연금보험보다 사실상 그 납입 대비 효과가 되게 높은 연금이잖아요. 다른 연금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해. 그럼 나는 또 많은 급여를 올려서 내고 싶다. 그렇게 돼버리면 돈 많이 번 사람만 추후에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액을 기본적으로 둡니다. 이 상한액의 적용 시기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상한 시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이 6월달에 정산이 소득 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정산이 6월달부터 해갖고 7월달부터 이제 재정산이 됩니다. 7월달부터 이제 새로운 국민연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구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구조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항상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대상이라는 식으로 모든 게 흘러갑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번 높아집니다. 반반 부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2022년의 요율입니다. 여기도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죠. 마찬가지로 2 이하면은 이 금액을 부여하고 상한액이면 2 이상은 부여하지 않고 이 기준액으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도 상한액이 하한액이 있는데 이때의 적용 시기는 건강보험료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을 하지만 이 요율은 매년 1월 달에 요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한액과 상한액의 기준점은 연도 영년 기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적용입니다. 1월부터 12월의 적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바뀌어요. 율이 바뀌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한의 적용 시기나 이런 부분도 좀 다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참고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사실 업무에 효과적이긴 하겠죠.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원안정 직능개발로 나눠지는데 직원이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반반 부담합니다. 총 실업급여율은 1.8%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1.6%였다가 1.8%로 올라갔죠. 예, 이런 부분입니다. 매년 어떤 오르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 1.8%입니다. 고용안정 직능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주가 다 부담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 종류별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고용산재보험은 실업급여만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고용보험제보험의 나머지 이 부분들은 다 사업주가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근로자 결정 및 정산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정산 내지 결정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위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렸을 때 설명을 드렸죠. 자, 정산 시기나 신고서 서식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볼게요. 자, 서식명, 국민연금은 소득총액 신고서라는 명칭이고 건강보험은 소득 보수총액 통보서, 고용산재는 보수총액 신고서. 명칭이 다 불편해요. 뭐 이렇게 다 통일된 게 제일 좋은데 굳이 그러니까 4대 보험은 사실상 지금 납부는 한 곳에서 하고 있지만 신고 처리나 이런 부분 공통사항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우리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뭐 EDI에 등록하고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4대 보험 다 한 번에 되면 좋은데 각각 신고해야 돼요. 자기 팔 자기가 안 들어요. 상당히 이게 우리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되게 소모적인 일인데 이 부분이 참 변경이 됐으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하여튼 서식명은 우리가 그냥 보수총액 신고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이제 서식은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기한입니다. 다음에 5월 31일까지고요. 자, 우리가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일반 근로자들은 제출 의무 없습니다. 제출 의무 없고요. 이제 연말정산 다 하면 국세청에 원천징수 영수증 내지 지급명세 제출을 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제 국세청 통보될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국민연금은 이렇게 그 자료로서 이렇게 결정을 7월 달에 하니까 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 내지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표자는 5월 31일인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이렇게 소득총액 신고서를 제출하라. 그런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제출해라. 그렇지만 보험료의 변경 시기는 똑같이 7월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3월 10일에 보수총액 통보서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6월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7월부터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또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5월에 신고하면 6월, 성실신고는 6월에 할 수 없잖아요. 왜? 6월 31일까지가 소득세 신고니까. 그러니까 7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 같은 경우는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통보 신고를 하고 4월부터 이제 건강보험료가 변경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때는 근로소득자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다 보수총액 통보서라고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만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라는 부분으로 신고를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전체 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고용산재보험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신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4월에 대상이 됩니다. 이게 날짜도 같으면 좋은데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신고 기한은 3월 15일까지다. 그리고 보수 변경 시점은 4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은 우리 사용자, 이제 법인의 대표자 내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들은 이제 대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빼고 보수총액 신고는 전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정산 결정 시기입니다. 보험료 정산이나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개인 대표자, 성실신고 개인 대표자 그 외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개인 대표자 같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고 성실신고 개인 대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고 그 외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변동은 7월부터 해서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입니다. 개인 대표자나 성실은 각각 말한 것처럼
6월달, 7월달에 신고기한은 5월달, 6월달에 해당됩니다. 변동이 6월달, 7월이죠.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6월까지 변동이 되고요. 그 외 공과금은요, 일반 근로자 내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된다면은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4월분에부터 변동이 되고 그해 다음 연도 3월까지 그 변동된 내역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대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자입니다. 3월 15일까지 신고 기한이고 4월 달에부터 정상된 변경된 부분들이 이제 정산되고 결정됩니다. 다음 연도 3월까지 이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4대 보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